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의 화려함이 닿지 않는 낡은 골목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력하게 멈춰 서 있었다. 청아그룹의 총수. 얼음 왕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권태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젖은 창밖을 응시했다. 중요한 계약을 막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고장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인생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행위라 여겨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끈거리는 통증이 관자놀이부터 시작되어 머리 전체를 깨부술 듯한 격통으로 번져나갔다. 지병이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저주와도 같은 두통이었다.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이마를 짚었다. 얼음 같던 그의 가면이 고통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통을 피하려는 듯 그는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값비싼 수트를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지옥 같은 통증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는 휘청거리며 낡은 상점에 처마 밑으로 쓰러지듯 든 몸을 피했다. 그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은 채 비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은 비에 젖고 지저분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유리알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소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때가 묻었어야 할 처지였지만 그녀의 눈만은 기이할 정도로 순수했다. 권태민은 이제 고통으로 눈앞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소녀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의 목덜미와 귀 뒤의 특정 지점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그의 몸에 다른 사람이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소녀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의 머리를 쪼개던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옥 같던 격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몇 년 동안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치료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이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손길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권태민은 충격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처음으로 소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꽤 죄죄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단아한 이목구비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동자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 소녀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마침 그의 비서가 보낸 다른 차가 골목 어귀에 도착해 멈춰섰다. 비서가 우산을 들고 황급히 달려왔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비서는 그의 젖은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소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권태민은 비서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녀를 향해 턱짓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같이 태워.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감히 되묻지 못했다. 그는 즉시
소녀에게 다가가 채탈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소녀. 윤하늘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권태민의 강렬한 시선에 붙잡힌 그녀는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최고급 세단에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은 하늘은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비를 피하던 신세에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차에 타고 있는 것이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민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의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저 소녀가, 저 신비로운 눈을 가진 소녀가 그의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차는 빗속을 뚫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권태민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빗속에서도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그곳은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다. 차에서 내린 윤하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풍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거리의 삶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집사와 하녀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권태민의 젖은 모습과 그의 뒤에 서 있는 꾀죄죄한 소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저 그들의 눈빛에 떠오른 경멸과 의혹이 차가운 공기 속에 떠다닐 뿐이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을 멀리하는 주인이 길거리의 거지를 직접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저택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술렁임에 휩싸였다. 권태민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집사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박 집사, 이 아이 씻기고 입을 만한 옷으로 준비해. 그리고 내 서재로 들여보내도록. 박 집사는 놀랐지만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하녀들의 안내를 받아 하늘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싸자 지난 몇 년간의 고된 길거리 생활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하녀들이 준비해준 수수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하늘이 나타났을 때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흙먼지와 남루한 옷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칠흑 같은 긴 머리와 맑은 눈,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고고한 분위기는 그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태민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가 빗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깊고 투명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서류의 제목은 정밀검사 진단서였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소. 그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굳게 쥔 주먹이 그가 느끼는 깊은 수치심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영구적인 불임이라고 하더군. 청아그룹의 후계자인 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지. 그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그것도 방금 길에서 데려온 소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절박했다.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새어머니 최서희와 그녀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인 권민우가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터였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에는 동정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침묵이 권태민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권태민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두통을 없앤 당신의 그 능력, 평범하지 않다는 것쯤은 아오.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을 가졌고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가졌소. 그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나를 치료하시오. 내 몸을 고쳐서 후계자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대가로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겠소. 평생 쓰고도 남을 돈, 안전한 거처,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아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찾아주겠소. 마지막 제안은 하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과거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 그녀가 왜 길거리에서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은 그녀가 생존보다 더 간절하게 찾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차가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이것은 위험한 동아줄이었지만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줄이기도 했다. 하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직함과 자존심을 보여주는 대답이었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좋소.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의 서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소녀 사이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계약이 맺어졌다.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위험하고도 기적 같은 계약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하늘의 비밀스러운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거리의 소녀가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설적인 의술 가문의 마지막 후예로서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지하게 빛났다. 그녀는 먼저 권태민의 맥을 짚었다. 그의 손목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은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몸속에서 흐르는 미세한 기의 흐름과 장기의 불협화음을 읽어내고 있었다.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로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근원을 그녀는 오직 세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신비롭기까지 한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진단이 끝난 후 하늘은 그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막힌 혀를 뚫어 기의 순환을 바로잡는 침술과 몸의 근본적인 기운을 보강하는 탕약 처방이 병행되어야 했다. 그녀가 요구한 약재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한 것들이었다. 청아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동원하고서야 겨우 모든 약재를 구해올 수 있었다. 하늘은 현대식 주방기구를 믿지 못한다며 전통 방식 그대로 약을 다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요구했다. 저택의 별채에 마련된 작은 약탕실에서 쌉싸름한 약재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권태민에게 침을 놓던 날, 그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철 같은 남자인 그였지만 얇고 긴 침이 자신의 몸에 박히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그녀가 혈자리를 짚을 때마다 그의 몸속에서 무언가 굳어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그렇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택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권태민의 새어머니인 최서희와 이복동생 권민우가 주말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다. 최서희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저택에 들어섰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안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과 집안의 감도는 낯선 약재 향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윤하늘을 발견했다. 최서희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은 채 교양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 태민아, 얼굴이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 아가씨는 새로 들어온 한연이 이 집안 분위기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권민우는 그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형, 어디서 이런 거지를 데려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수님 자리가 아직 비어있다고 이런 애를 들여놓으면 어떡해. 그의 무례한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권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제지했다. 내 손님이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거기까지야. 그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최서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저 계집애가 태민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우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오랜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저택 안에서 하늘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최서희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녀들을 움직였다. 하늘의 방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만들거나 식사 때마다 그녀가 먹기 힘든 음식을 내놓는 식의 유치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늘은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서희는 결정적인 한 방을 계획했다. 그녀는 하녀를 시켜 하늘이 정성껏 다리고 있는 권태민의 탕약에 몰래 상극의 약재를 집어넣었다. 귀한 약을 망쳐버리고 그 책임을 하늘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내쫓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약탕실에 들어선 하늘은 곧바로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향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탕약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본 뒤 미련 없이 탕약 전부를 버렸다. 그리고는 박 집사장에게 약재 보관과 조제는 이제부터 자신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잠긴 공간에서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녀는 누구를 탓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권태민은 하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신비한 의술을 가진 소녀가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한 내면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신뢰가 점차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쉽게 막혀버린 최서희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 소녀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치한 괴롭힘으로는 절대 그녀를 쫓아낼 수 없을 터였다. 최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저 미천한 계집애의 뿌리까지 파헤쳐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최서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윤하늘과 권태민의 비밀스러운 일상은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하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권태민에게 침을 놓았고 약탕기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의 몸을 위한 탕약이 끓어올랐다. 권태민은 처음에 반신반의를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그녀의 치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그의 지독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과 몸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활력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그의 변화는 비서와 임원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얼음장 같던 총수의 얼굴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권태민은 논리와 데이터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각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뢰했다. 그는 몰래 자신을 진료해온 주치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온 날,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그의 주치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럴 수가.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그의 정자수가 불과 몇 달 만에 정상 수치를 향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활동성 역시 기적적으로 개선되었다. 의사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권태민은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권태민은 하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비한 능력을 가진 치료사가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자신을 건져 올려준 구원자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저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비밀과 놀라움을 감추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하늘을 종종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현대 경영 전략에 관한 책까지 깊은 흥미를 보이며 읽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에게 책의 내용에 대해 묻자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내놓아 그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저택의 한편에 있는 작은 온실은 하늘의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직접 약초를 기르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일에 지친 권태민은 종종 그곳을 찾아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 시간들은 그에게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권태민은 하늘이 하녀들이 준 단 한 벌의 원피스만 입고 다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음 날 최고급 디자이너의 옷들을 그녀의 방으로 보냈다.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그녀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옷들이었다. 그것은 부자의 과시가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하늘은 놀랐지만 그의 배려에 조용히 감사함을 표했다. 그녀는 그가 사준 옷을 입고 저녁 식탁에 나타났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있던 귀한 보석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비천한 거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대신 지혜롭고 강인하며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그에게서 차갑고 오만한 총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가졌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약서에는 없는 감정들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최서희는 권태민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그와 하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유치한 계략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저 계집애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눈에 질투와 위기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권태민은 업무를 보고 있었고 하늘은 맞은편 소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권태민은 문득
고개를 들어 책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하늘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새벽녘에 찾아오는 가벼운 메스꺼움,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른함.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의술사의 피를 물려받은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어느 조용한 오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다. 진맥이었다. 그녀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였던 분은 태아의 생명을 활맥후아 모이라 부르며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매끄러운 맥의 흐름으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의 손끝에 바로 그 활맥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맥의 흐름이 하나가 아니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강하고 힘찬 세 개의 맥박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고동치고 있었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맥을 짚었다. 결과는 같았다. 세 개의 생명, 그녀의 뱃속에 권태민의 아이들, 그것도 3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서재에 있는 권태민을 찾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진맥한 결과를 그에게 전했다. 총수님, 제 몸 안에 3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권태민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상식과 의학적 진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충격,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가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얼음 왕자의 가면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남자가 지금 온몸으로 격동하고 있었다. 정말요.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권태민은 VIP 병동 전체를 비우고 하늘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초음파 검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기계를 움직이자 화면에 작은 아기집이 보였다. 그리고 의사의 놀람 섞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세상에 심장이 하나, 둘, 셋입니다. 셋쌍둥이가 맞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3개의 작은 불빛 깜빡이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생명의 신호는 권태민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는 하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3개의 심장으로 단단하게 이어진 운명이 되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권태민은 하늘을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대했다. 그의 차가운 명령 대신 다정한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저택의 모든 하녀들은 하늘을 미래의 안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곧 저택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최서희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권태민이 하늘과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코웃음 쳤다. 불가능해. 그 아이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나 새쌍둥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불신은 차가운 분노와 공포로 변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계획, 자신의 아들 민우를 청아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던 계획이 저 천박한 거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최서희는 폭풍처럼 저택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권태민과 하늘에게 다가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민아, 네가 저 계집애한테 단단히 속았구나. 저 애가 가진 아이가 정말 네 아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배와서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려 들어 그 순간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입 다무시죠. 새어머니, 당신은 지금 내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청아그룹의 미래 후계자들 말이오. 그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태민의 선전포고는 최서희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폭풍을 부르기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했다. 굴욕감에 휩싸인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윤하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 안에서의 유치한 암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최서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총동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윤하늘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일을 의뢰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저렇게 비천한 아이에게는 분명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어 그것을 거대한 태풍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조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흥신소는 잊혀진 지방 소도시의 낡은 기록 보관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의사 의료사고에 관한 기사였다. 기사 속에는 몰락한 한의원의 이름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환자, 그리고 모든 비난을 받은 채 사라져버린 한의사 일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한의사의 성은 윤 씨였다. 최서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사건 기록과 당시의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목격자들의 거짓 증언까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윤하늘의 할아버지가 불법적인 약재를 사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이며 윤하늘은 그 범죄자의 피를 이어받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였다. 최서희는 이 정보를 권태민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그가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돈이라면 무엇이든 쓰는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대중을 선동하고 윤하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최대한 자극적이고 잔인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과 신문 사회면은 온통 윤하늘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청아그룹 총수를 홀린 희대의 사기꾼. 그녀의 정체는 살인자의 손녀. 청아그룹의 후계자를 임신하다. 금지된 약물로 환자를 죽인 한의사 일가의 끔찍한 비밀.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세상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던 하늘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은 그녀의 과거에 분노했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마저 더러운 피라며 저주했다. 저택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얼굴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이 모든 공격은 임신 초기인 하늘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녀는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에게 이 모든 오명을 물려주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 스캔들은 최서희에게 권씨 가문의 보수적인 원로들을 움직일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원로들은 그룹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권태민을 앞에 앉혀두고 근본도 모르는 더러운 계집과 저주받은 아이들을 당장 내쫓으라고 압박했다.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고 권태민의 입지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모든 화살이 권태민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최서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권태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원로들의 호통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준 세상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그날 밤 권태민은 방 안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하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권태민과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졌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떠나라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귓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저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소. 당신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는 걸 내가 아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거요.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당신 가족의 명예를, 내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 주겠소.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꺼져가던 하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작은 불씨를 피워 올렸다. 이제 방언은 끝났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여왕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권태민의 맹세는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아그룹의 심장부는 조용하지만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윤하늘을 저택에서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별채로 옮겼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의 안정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가장 신임하는 인물들을 소집했다.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최비서, 그룹 법무팀의 수장,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정보 분석팀이었다. 더 이상 이것은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을 건 전면전이었다. 권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언론이 뭐라고 떠드는지는 관심 없다. 그 언론에 돈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 그리고 12년 전 윤 씨 가문 의료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해 서류, 증인, 기록,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명령은 짧고 명확했다. 왕의 방역은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최 비서의 팀은 스캔들을 터뜨린 타블로이드 언론사와 기자를 추적했다.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검은 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서희의 개인 비서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 여론몰이의 배후가 최서희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한편 정보 분석팀은 하늘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12년 전의 사건 기록을 파헤치며 당시의 조사가 얼마나 엉성하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들은 inexplicably 사라졌고 증인들은 모두 말을 바꾼 뒤 거액의 돈과 함께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있었음을 직감하게 하는 정황들이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팀은 당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소송 직후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해외로 이민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합의금을 전달한 변호사의 뒤를 캔 결과 그 돈의 출처가 청하그룹의 경쟁사인 대한제약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제약, 그 이름이 등장하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팀의 조사 결과 하늘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희귀 만성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한방치료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그 치료제가 세상에 나왔다면 당시 대한제약의 주력 상품이었던 고가의 치료제는 시장에서 퇴출될 운명이었다. 동기는 명확해졌다. 대한제약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훔쳤던 것이다. 그들은 한 가문을 무너뜨리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지켜냈다. 권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천재 의술사에 대한 계획적인 암살이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었다. 이 12년 전의 음모가 어떻게 지금의 최서희와 연결되는가? 권태민은 대한제약의 현재 주주 명단과 자금 흐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최서희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대한제약의 숨은 대주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서희는 단순히 하늘의 과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쩌면 12년 전의 음모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덮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청하그룹의 후계 구도를 위해 다시 한번 그 낡은 거짓말을 꺼내든 것이었다. 권태민은 모든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늘에게 갔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거대한 음모의 전말을 알게 된 하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나약함은 없었다.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최서희와 대한제약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권태민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는 법무팀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며 지시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윤하늘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한제약과 내 새어머니의 숨통까지 한 번에 끊어버릴 거요. 거대한 왕의 분노가 부패한 제국을 향한 심판의 칼날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최서희가 계획한 대로 청하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총수 권태민의 경영 능력 및 자격에 대한 불신이만이었다. 회의장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서희와 권민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그들을 따르는 이사들은 권태민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권씨 가문의 원로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권태민은 완벽하게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회사 밖에서는 기자들이 그의 몰락을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전보다 배가 조금 더 불러온 윤하늘이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하늘은 더 이상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지지였다. 예상대로 회의는 최서희의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일어나 권태민이 정체불명의 사기꾼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켰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녀는 하늘의 할아버지에 대한 조작된 재판 기록과 거짓 증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늘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마저 더러운 피라고 모욕했다. 이 모든 것은 청아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최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권태민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그녀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즉시 동의를 표했다. 원로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권태민을 압박했다. 그의 패배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그의 항복을 예상하고 있을 때 권태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가 손짓하자 최서희의 조작된 증거들이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권태민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먼저 12년 전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공개했다. 그의 팀이 찾아낸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의 계좌 이체 내역과 그들이 해외로 도피한 증거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어서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한 경찰과 검사가 대한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하늘의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증명해냈다. 최서희는 자신의 무기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대한제약이 하늘의 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훔치려 했던 신약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대한제약이 곧 출시할 예정인 신약이 바로 그 훔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음해를 넘어 거대한 기업 범죄의 실체였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지요. 권태민은 얼음 같은 시선으로 최서희를 꿰뚫어 보았다. 이 모든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한 방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는 최서희가 차명 계좌를 통해 대한제약의 비밀 주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사실과 이번 스캔들을 터뜨린 기자에게 돈을 건넨 증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원로들은 자신들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최서희를 따르던 이사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최서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이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완벽한 증거 앞에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분노가 아닌 슬프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무너져 내리는 최서희를 향해 있었다. 저의 할아버님의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최서희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민의 지시로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최서희와 넋이 나간 권민우를 업무상 배임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제지했다. 원로들은 권태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권태민은 굳건히 서서 하늘의 손을 굳게 잡았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권태민의 폭탄 선언이 끝난 이사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그 자체였다. 최서희와 권민우는 그 자리에서 법무팀 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언론의 카메라는 그들의 몰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청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아닌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진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던 윤하늘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시대의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대중은 12년 전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의술 명가의 비극에 분노했고 하늘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보냈다. 최서희의 몰락은 철저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대한제약과의 검은 거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그녀의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권민우는 나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결국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거짓의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하늘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12년 전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과거의 판결은 너무나 쉽게 뒤집혔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인이 된 하늘의 할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사죄를 표명했다. 하늘은 법원의 공식적인 무죄 판결문을 들고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의 의술은 틀리지 않았어요. 10여 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멍에가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재탄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권태민을 치료한 기적 같은 이야기와 그녀의 가문이 간직해온 비방, 미방이 알려지자 한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고의 한의학협회와 대학에서 그녀에게 강연과 자문을 요청하는 연락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잊혀졌던 전설적인 의술을 계승한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하늘은 자신을 위해 애써준 권태민에게 보답하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 융화의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긴 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그 수익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차갑고 긴장감 넘치던 공기는 사라지고 곧 태어날 새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과 따스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때 그녀를 경멸했던 하녀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모셨다. 저택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권태민은 아이들을 위해 꾸며진 방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하늘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우리를 묶고 있던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자신의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계약서는 내게 후계자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신은 내게 후계자가 아닌 심장을 주었소.
내 인생을 주었단 말이오. 그는 그녀의 손에 끼워져 있던 낡은 반지를 빼고 그 자리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윤하늘 씨,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소? 계약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영원히.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하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들 앞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다. 윤하늘의 배는 이제 사랑스러운 만삭의 형태로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곧 태어날 세 명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민은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하늘의 곁을 지키며 보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던 날, 권태민은 평생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던 그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는 분만실까지 따라 들어가 하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길고 긴 상호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첫째 아들이었고 잠시 후 예쁜 두 딸이 뒤를 이어 세상에 나왔다. 건강한 새 쌍둥이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축하 속에서 권태민은 자신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갓 태어나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들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품에 안았다. 자신과 하늘을 반씩 닮은 아이였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아이의 온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쳐있던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빗속에 절망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기적이라는 이름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적막하고 차가웠던 권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장난감이 어질러진 거실과 아이들의 낙서로 가득한 벽지는 그 집에 행복이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얼음 왕자. 권태민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였다.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회사를 나섰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은 변해버린 총수의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진정한 행복을 보며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다. 윤하늘은 새 아이의 엄마이자 존경받는 윤가의학재단의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그 누구보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재단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살아있는 의술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각각 시유 시요, 지아츠 알, 그리고 서아 루이 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의 시작을 돕는 아이, 지혜로운 아이, 그리고 상스러운 아이라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저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5명의 가족은 정원의 잔디밭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비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권태민과 하늘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권태민은 옆에 앉은 하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가끔 생각해. 그날 밤 내 차가 그 골목에서 고장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당신은 내게 아이들만 준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살아가는 이유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주었소.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요. 하늘, 그의 고백에 하늘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고 험난했던 길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식처를 찾았다. 권태민과 윤하늘.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지는 햇살이 그들의 위로 황금빛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굴욕과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세상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